안녕하세요. 행복씨앗입니다. 오늘도 시장을 정리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볼 겁니다. 오늘 우리 시장은 코스피는 1.02%, 그리고 코스닥은 3.02% 상승 마감했습니다. 코스피에서 외국인들이 2,524억 원 순매수했고, 그리고 이렇게 보면 상승한 종목들이 훨씬 더 많죠. 그런데 이 외국인들의 순매수 대부분은 전기전자 업종으로 쏠려 가지고 있습니다. 그런 나머지 업종들은 소소한 그런 수급 상황입니다. 따라서 전기전자 업종을 제외하고서 이 나머지 업종들은 금융투자의 매매 방향에 따라서 등락이 좌우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. 그래서 금융투자의 매매 역시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움직이는 게 아니잖아요. 따라서 아직은 변동성이 큰 시장 우리가 지나고 있다,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. 반면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상황이 좀 괜찮습니다. 외국인하고 기관들이 동시에 순매수를 했고, 등락은 훨씬 더 많죠. 또 그리고 등락률도 코스피보다는 훨씬 더 나은 그런 상황입니다. 자, 오늘은 외환시장 그리고 외환보유고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. 현재 우리 외환시장에서 거래되는 원달러 환율을 보게 되면 이 정도 수준입니다. 이 고점 대비 좀 떨어져 있죠. 고점 대비 저렇게 떨어진 것은 우리 당국에서 외환 보유고를 이용해 가지고 환율 방어에 나서고 있다, 이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. 실제 우리 그 외환 보유고를 좀 들여다보면은 아직은 전체적으로 보면 외환 보유고가 이 정도면 충분하다,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, 최근 5년만 놨고 이렇게 봤을 때 지난 한 달 이렇게 외환 보유고가 정말로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. 사실은 저런 거는 바람직하지가 않죠. 그 환율은 이런 식으로 교환 비율이 있잖아요. 이렇게 이게 달러의 양이고, 또 그리고 이게 우리나라 돈이고, 이 중간에 어떤 교환되는 거라 보면 어쨌든 이 전체가 우리나라에 현재 있는 돈이다, 이렇게 볼 수가 있잖아요. 그런데 달러 양이 여기에서 이렇게 줄어들게 되면, 미국으로 가게 되면 마찬가지로 이 교환 비율에서 우리나라 돈도 같은 비율로 이렇게 줄어들어야 환율이 안정적인 그 모습을 형성하게 됩니다. 그런데 미국이 저렇게 금리를 빠르게 올린다고 해서 우리나라 경제 사정이 미국 경제 사정과 같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이렇게 같은 속도로 줄일 수 없다, 이런 거잖아요. 또 다른 나라 같은 경우도 같은 속도로 줄일 수 없는 그런 국가들 많이 있겠죠. 그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어쨌든 이 환율에서 교환 비율이 문제가 되면 또 물가에도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라서 이 환율 시장의 안정이 좀 필요한 상황이다. 그때 취할 수 있는 임시 방편이 외부에서 돈을 가지고, 달러를 가지고 들어오는 방법입니다. 그 중에 하나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이 외환보유고, 외환개입이라는 건데, 외환보유고에서 달러를 이렇게 들고 들어오게 되는 거고, 또 정부에서는 정책적으로 해외 투자, 그 세금을 좀 줄여줄 테니까 해외 투자를 줄이고 국내 투자를 좀 하는 게 어떻겠나,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있는 거고, 또 한국은행에서는 국민연금 보고, 야, 너가 외환시장에서 달러 교환하지 말고 한국은행에서 직접 받아가는 게 어떻겠나, 이렇게 하는 거고, 또 그리고 외국인하고 다른 나라, 미국하고 이렇게 다른 나라하고 수합을 통해서, 통화 사업을 통해서 또 달러를 조달하는 이 여러 가지 어떤 방법들을 갖다가 지금 구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. 공식적으로 정부에서는 지금 외환 보유고 동원하고 있다, 이런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. 저렇게 지금 환율을 갖다가 조금이라도 좀 낮게 조정을 하려고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물가 때문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. 이 원유 가격이 이렇게 떨어지니까, 그럼 당연히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원유 관련해서, 또 원자재 관련해서 물가가 떨어져야 되는 게 정상인데, 달러가 이렇게 딱 올라가서, 이렇게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서 자꾸 이렇게 환율이라는 이 방어막이 중간에 통과해야 되는 벽이 자꾸 높아지다 보니, 아무리 이렇게 원자재 가격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외환시장을 통해 들어오면서 다시 물가가 이렇게 높아져 버리니까, 지금 외환시장을 좀 조절을 해서 환율을 갖다가 좀 낮추려고 지금 정부에서 총력전을 벌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. 자, 그러면 좀 도와줘야 될 거잖아요. 도와줘야 되는데 이 다른 나라들이 또 자국의 이익을 생각하기 때문에 도와주지가 않습니다. 이 산유국들이요, 또 지금 장난질 치고 있습니다. 지금 원유 가격이 올랐다가 지금 떨어졌잖아요. 이게 떨어지고 있는 것은 금리를 올리니까 경기 침체 우려 때문에, 또 실제 경기 침체가 되고 있는 부분도 있겠죠. 그렇게 되다 보니까 원유 사용량이 줄어서 이렇게 원유 가격이 떨어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.
그럼 이대로 좀 떨어지게 놔두면 우리도 외환시장을 좀 잡아 들어가고 하면 물가 안정에 참 도움이 되겠죠. 그런데 이 산유국들이 그렇게 하지 않아요. 자기들도 돈 벌어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감산 이야기를 한다고요. 감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지금 원유 가격이 다시 오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. 감산 관련해서 보도들이 좀 있습니다. 원유 감산에서 오펙 플러스가 어떻게 한다, 이렇게 하루에 감산 200만 배럴을 한다, 이런 식으로 또 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참 우리 정부에서는 정말로 진짜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심지어 그 외환보유고까지 건드려 가지고 환율을 갖다가 떨어뜨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, 이거는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이 물가를 갖다가 좀 잡아서 물가를 좀 잡게 되면은 또 금리를 올리는데 또 경기를 갖다가 유지하는데 좀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정말로 이 외환시장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, 이 자석들이 나와서 지금 감산을 또 해버리니까 참 정부에서도 자다 참 꼴보기 싫겠죠. 이런 머리 하얗게 있는 애들 있잖아요. 그래서 참 이게 자원 빈국이 참 현실이 아닐까 싶어요. 지금 맞이하고 있는 우리 상황이, 우리가 뭐 가진 것이 없고 전부 다 해외에서 수입을 해야 되고, 정말 우리는 뭐 이 대륙 끝에 붙어 있는, 대륙 끝에 이렇게 붙어 있는 이 반도국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, 사실상 뭐 북으로 막혀 있기 때문에 이 우리나라는 이 뭐 섬나라나 정말 다름이 없는 그런 상황이지. 진짜 섬이잖아요, 섬. 뭐 정치적으로 만든 섬인데, 그렇게 되다 보니 전부 다 수송 비용도 많이 들잖아요. 전부 다 배로 막 실어 나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서 수송 비용도 많이 드는데, 이 좋지 않은 여건에서 자원도 없지. 그러다 보니 외국에서 자원도 수입해야 되고, 또 이거 그 장벽에서 달러 외환 시장까지 또 이렇게 틀어막고 있으니까 참 굉장히 열악한 그런 여건에서도 정부가 그동안 참 살라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겁니다. 우리 선배들이 정말로 참 고생해서 이런 열악한 조건 속에서도 이까지 올리고, 또 우리 부모들이 고생을 해서 높은 교육열을 통해서 인재를 키워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게 아닌가 싶어요. 지금은 정말로 참 정부에서 총력전을 대하는 것처럼, 외환시장을 방어하고 물가를 잡기 위해서 총력전을 기하는 것처럼 국민 개개인의 참 지혜를 모아야 되는 그런 시기이고, 또 우리가 이런 걸 통해서 또 하나 생각해 봐야 되는 게,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 빚 있죠, 빚. 빚을 예를 들자면은 빚이 10억이 있다 이러면 이거 뭐 굉장히 많은 거죠. 어떤 사람한테는 또 1억이라는 빚이 엄청난 빚이 될 수가 있습니다. 그런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상대적인 개념입니다. 빚이 10억이 있는데 내가 돈을 100억을 번다 이러면 이 뭐 빚은 아무것도 아닙니다. 그런데 내가 한 달에 아니면 1년에 뭐 5천만 원을 버는데 빚이 1억이다. 이거는 엄청난 거죠. 그런데 지금 우리가 외환보유고도 있고 뭐 이래 있는 것은 그나마 수출이 되기 때문에 괜찮은 거예요. 그런데 이 수출이 만약에 줄어들고, 그러니까 계속 무역 적자가 나기 시작하고, 또 국가 부채가 늘어나고, 또 그렇지 않아도 뭐 가계 부채가 높다 아닙니까? 그런데 외환보유고가 자꾸 깎여 들어가고, 또 무역 수지 적자도 계속 나게 되는 상황이 오래 지속이 된다 그러면은 분명히 우리 국가 부채, 그리고 각 가정의 어떤 가계 부채 문제가 될 수 있어요. 그런데 이 국가 부채도 상당한 문제가 될 수 있는데, 국민들이 사실 이걸 갖다가 참 이해를 못 합니다. 사람들한테 복지라고 해서 공짜로 오히려 돈을 나눠주는 돈이 정말로 세금으로 걷는 것으로 충당이 되어서 들어가면 다행인데, 경기는 항상 변하기 때문에 세금들이 일정치 않아서 지출은 고정이다 이 말이에요. 지출은 고정인데 뭐 세수가 좀 낮아지거나 이렇게 되면 부채를 동원할 수밖에 없습니다. 그렇게 되었을 때 국가 부채는 자꾸 늘어가죠. 그러면 지금이 아직 여유가 있어서 괜찮은데 외환도 보유고도 줄어들고 또 무역 상황도 좋지 않고 그래서 수입이 자꾸 줄어들게 되면 이 10억이란 빚이 엄청 부담이 될 수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이 뭐 여러 가지 어떤 뭐 돈 주면 좋죠. 복지를 해서 주면 참 좋은데, 고려하지 않고 뭐 정치적인 상황도 뭐 국가에 어떻게 되든 말든 뭐 내마 돈 좀 빼먹고 살면 된다 이런 참 심리를 가진 국민들이 많아져 가지고 내 인생 국가에서 책임져라 하고 막 이렇게 되게 되면 앞으로 정말 큰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. 또 그리고 이 외환보유고 줄어들고 국가가 제대로 안 들어가면
이 가계부채, 이거 엄청 문제가 될 수가 있겠죠. 이거는 항상 우리 앞에 도사라고 있는 어떤 위험이다 생각을 하고서, 최악의 경우를 항상 생각을 해가지고, 여러분들께서도, 여유가 될 때, 진짜 여유가 될 때, 뭐, 은이나 금 있잖아요. 그걸 갖다가 보험 삼아, 좀 모아가는 것도 필요합니다. 우리는 항상 이런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건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. 내 때 터지든 우리 자녀 세대에 터지든 언젠가는 저게 큰 문제가 되고 있고, 한번 문제가 되면 정말 나라가 박살나는 수가 있습니다. 그 박살나는 와중에도 살아남으려고 그러면은 뭐 지금 달러 위상이 계속 어떻게 될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도 금과 은 정도는 보험 삼아 어느 정도 좀 부여하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. 자, 일단 오늘 수급 좀 들여다보도록 합시다. 수급의 대부분은 전기전자 업종으로 몰려 가지고 있습니다. 그래도 뭐 세력들이 공통적으로 매수한 업종도 조금 있잖아요. 그래서 의약품 지금 바닥권으로 다시 분석이 되죠. 그래서 오늘 세력들이 매수한 종목들 중에서 의약품에 해당이 된다. 꼭 의약품에 해당이 되지 않고 순매도, 업종 전체로는 순매도 했다 손치더라도 이 안에 보면은 개별적으로 수급이 들어온 종목들이 있어요. 그럼 최근에 바닥권으로 분석되는 업종이 많고, 또 세력들이 최근에 매수한 업종도 좀 있죠. 또 그 속에는 종목들도 있고, 또 상승 반전으로 분석되는 그런 종목들이 있잖아요. 그런 종목들이 쭉 나눠놓고 관심 그룹으로 등록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마감 시황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쭉 보니까 세력들이 매수하고 있는 종목 있다 하면은 현금 흐름이라든지 여러 가지 좀 조사를 해봐야 되겠죠. 이런 종목들. 오늘 세력들이 공통적으로 매수한 종목이 12개 종목이 되는데, 이런 것들 중에서 괜찮다 그러면은, 정말 또 현금 여유가 조금 있다 그러면은, 이런 것들 좀 물량을 모아가는 게 좋겠죠. 그래서 오늘은 요 종목들 있잖아요. 요 종목들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좀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. 자, 그리고 변곡점 지표를 통해서 살펴보니까 오늘은 시젠 한 종목입니다. 자, 시젠은 최근에 이런 식으로 해서 공포 지수가 떴습니다. 사람들이 굉장히 공포스러워하는 그런 상황입니다. 보면은 예전에 이럴 때 있잖아요. 뭐 공포스러웠던 순간이 있었고요. 이때도 공포스러워했습니다. 그러다가 2020년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터지면서 테마 한번 걸렸죠. 이때 의약품주 다 날라갔잖아요. 이때 사람들이 굉장히 탐욕스러워했습니다. 사실은 이때 파란색 줄 끌 때는 분할 매도해서 팔아 들어가는 뭐 그런 시점인데, 오히려 이때 매수한 사람들이 더 많죠. 항상 그렇습니다. 사람들은 지금 이 종목을 사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 겁이 나서 사지를 못합니다. 그런데 이상하게 이때는 참 사면 안 되는 시점에도 불구하고 참 쉽게 손이 나가게 되거든요. 또 지금 뭐 꼭 시즌뿐만이 아니라 우리 시장에 있는 종목들 보면은 정말로 참 돈만 있다 그러면은 싸게 살만한 종목들이 널리고 널렸습니다만은 쉽게 총알이 발사되지 않죠. 투자는 그런 겁니다. 일단 공포라는 그 두려움을 딛고서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. 그래야 성공할 수 있는 겁니다. 또 그리고 멀리 보게 됐을 때, 정말로 멀리 보게 됐을 때 우리나라 어떤 국가 부채 문제가 있다. 또 그리고 우리가 정치인들 뭐 선거에서 투표권을 통해서 뽑을 때 늘 하는 말이 그 말이잖아요. 뭐 가난한 사람을 위하니 뭐를 위하니 뭐 다 해줄 것 같이 이야기하는데 미친 소리들을 엄청 많이 합니다. 가난한 사람을 정말로 위한다 그러면 돈의 가치를 높여주면 돼요. 월급을 올려주는 게 아니라 돈의 가치를 높여주면 됩니다. 그 말은 금리 인상을 하고 돈을 갖다가 100만 원을 받는 게 뭐 120만 주기 이게 아니라 100만 원이 200만 원 같이 받을 수 있도록, 가치가 될 수 있도록 해주면 돼요. 그럼 돈을 줄이면 됩니다. 그런데 가난한 사람을 위한다 하면서 가난한 사람을 죽이는 정책을 펴고 있어요. 노인들 돈 더 줄게, 청년들 돈 더 줄게, 뭐 누구 돈 더 줄게, 누구 돈 더 줄게. 이 자체가 돈이 어디서 나와서 줍니까? 저 돈이 세금으로서 몽땅 채울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. 또 세금은 이렇게 경기에 따라서 그 거치는 세수가 줄어들고 늘고 뭐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거는 고정 지출이다. 한번 정해지면 줄이기 어렵다 이 말이에요. 그래서 저게 세금이 뭐 투입이 그 세금으로 처리가 안 되고 경기가 나쁘다 이래 됐을 때는 이걸 갖다가 부채라서 충당을 하게 되는데, 계속 경기가 나빠지면 이 부채는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. 그런데 그런 장난질에 국민들이 당합니다. 이걸 복지라고 해가지고 좋게 포장을 해서
그래서 이러다가 이제 망하는 국가들이 한두 개 국가가 아니다 아닙니까? 그런데 이거는 제가 볼 때 이 메커니즘은 어떻게 되돌릴 수가 없어요. 저걸 바꿀 수가 없는 것 같더라고. 정치인들은 저렇게 해야 되고 국민들은 그냥 만약에 정말 생각이 있어서 그런다 그러면은 미친놈이고 모르기 때문에 돈 더 주면 해 이래서 찍어버린다고. 그러면 국민 대다수가 무식하게 안 되는 길로 간다 생각하면 방법은 없죠. 스스로 이 돌아가는 상황을 바꿀 수 없다 그러면 생존의 길을 갖다가 모색할 수밖에 없는데 국가부채, 가계부채 나중에 분명히 큰 문제가 될 수 있고 이건 한번 왔다 그러면 그냥 다 틀리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. 여러분들이 평생을 가지고 읽어왔던 그런 재산들 한 방에 다 틀린다고 보면 돼요. 무조건 틀린다고 보면 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대비해서 작은 금액이라도 괜찮습니다. 조금씩이라도 금이나 은 이거 장기적인 관점에서 모아둘 필요가 있고요. 또 은행에 예치하는 거 안 됩니다. 국가에서 언제든지 돈을 갖다가 떼먹을 수 있어요. 1억을 예치했는데 야씨 2천만 원 뭐 국가를 위해서 쓰자. 니 8천 이것만 가지고 있어. 이런 식으로 떼먹을 수가 있고 또 1억을 넣어놨던 손쳐도 한 달에 200만 원씩만 찾아올 수 있어. 이런 식으로 해서 이서나 많은 돈으로 만들어 버릴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뭐 현금이든 금은이든 이런 것들은 안전한 집에 좀 보관하는 게 좋겠죠. 그리고 제가 이래 좀 살아보니까 그나마 좀 보안이 나은 부분이 좀 아파트입니다. 아파트는 경비도 있고 CCTV도 많아서 치안이 그래도 요 안에서는 다른 데보다 좀 낫죠. 대단지면 더 좋을 거고 비싼 단지면 훨씬 더 좋을 건데 일반 이렇게 단독주택이나 좀 외딴 곳에 있는 시골의 집이라든지 아니면 빌라 이런 데는 좀 치안이 좋지 않아서 도둑 맞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좀 보관에 대해서 생각을 좀 잘할 필요가 있고 형편이 된다 그러면은 참 다 그럴 수 없기 때문에 참 권할 수는 없지만 형편이 된다 그러면은 조금 치안이 좋은 그런 아파트에 사는 게 좋겠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. 자,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를 일단 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. 이상입니다.